자, 이정숙 사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좀 다녀오고 아, 또 책 한 권 사느라고 아, 토요일. 그러셨구나. 아, 네, 참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늘 뭔가를 결과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의성의 홍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이제 마늘 캘 때 됐어요. 아직 캘 때 안 됐죠? 우리 음, 의성 마늘은 산지 마늘이라 그래서 6월 달, 6월 초 정도에 캐요. 음. 그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그 할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워가지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이제 북극으로 남극으로 보내버렸대잖아요. 아, 북극으로. 바람 못 피게 하려고 보내놓고는 이제 요즘 그래도 이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북극에 할머니가 찾아가 봤대잖아요. 그랬더니 그 영감탱이가 거기서 곰한테 마늘을 먹이고 있더랍니다. 여자 만들라고? 그 여자한테. 그래가지고. 음, 자, 이재덕 사장님 잘 지내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 원장님 잘 지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꽃이 피면 사람들이 약간 그 꽃보다 더 이뻐지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나 보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같이 이뻐지려고. 머리 단장도 하고 막 그러나 봐, 그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거울 효과. 거기다가 현수막을 하나 크게 그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꽃에게 기죽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꽃보다 당신. 네. 보도 당신. 음. 자, 시간이 됐네요, 보니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최병철입니다.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오늘은 예고해 드린 대로 최재천 교수님의 양심이라는 책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넥서스라는 책을 봤는데 그 넥서스라는 책에서 결국에는 AI 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자정작용, 자정장치를 갖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게 제도적으로 자정장치를 가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우리 구성원들의 어떤 그 역량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도 뭐 자정작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걸 그냥 다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필터링 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사회 그 제도적인 부분, 특히 규범적인 측면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 뭔가 자정장치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책은 양심이라는 책이라고 본다면 요즘 원체 이제 AI가 그 확장성에 기반을 한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면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접하는 사람도 그렇고 스스로의 자정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결국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일 게고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맞닥뜨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 에피소드가 한 6개 정도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 요것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켰다라고 보시는 게, 보면 오히려 좀 얕은 생각으로 본다면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문만 읽으셔도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시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어쩌면 양심이란 단어보다는 훨씬 와닿는 단어가 차마, 어차피, 차라리 이 세 개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차마 내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차마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차마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는 어떤 것들 이것이 이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뭐 이렇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차라리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차라리 해야 될 거라면 내가 확실하게 해버리자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자라든가 이제 이러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의 마지막 보루 같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을 이제 이분은 양심이라고 지금 이 시대의 화두로 꺼내신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 어쩌면 양심이란 그저 손을 놓지 않는 것일지도 누군가의 불안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일지도 그리고 마침내 그 불편함 속에 서는 것일지도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조금 불편하고 욕을 먹고 오해를 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일명 이제 참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보려고 치면 이제 그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알고서 이 내용을 좀 접하면 훨씬 더 좀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공자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걸 이제 이 양반은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타고난다, 가르치지 않아도 타고나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분은 이것이 발현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인의예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의예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죠.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할 짓, 이걸 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하고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사람이 갖춰야 할 어떤 것, 이것을 이제 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양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결국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어떤 최종적으로 이 보루로 삼는 어떤 것,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좋겠는데, 이제 공자의 제자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아시는 대로 사단 칠정이라고 했습니다. 사단 칠정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사단이 아시는 대로 측은지심이었죠. 측은지심, 그다음에 시비 뭐죠? 수오지심, 수오지심, 그다음에 사양지심, 그리고 시비지심.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이제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요것이 발해서 이라 그러고 이가 발해서 기가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이제 확대되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측은지심이 이제 일명 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수오지심 이게 의다, 그다음 사양지심이 예의다. 그리고 시비지심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게 지혜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그 양심이라는 단어로 공자나 맹자도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있다. 네 마음속에 뭔가 있다. 그것이 인이애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인이애지라는 게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 이제 맹자가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사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일곱 가지 감정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뭐 이렇게 쭉 연계되어져 있고 맥락이.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좀 들으면 훨씬 좋겠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본성이라고 할 때 이 성자, 이 성자죠. 이 성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게 마음심의 생자죠. 그러니까 생하려는 마음 이것을 우리는 성이라고 합니다. 생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자가 의미가 네 개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뭐죠? 나타라는 거죠. 나타. 나으려는 마음이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나으려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뭐 이성을 보면 서로 끌리잖아요. 그 끌리는 이유는 결국에 낳고 싶어서 그래요. 뭐죠? 낳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내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저 남자의 아이를 놓고 싶다. 이 끌리는 어트랙션 이것이 이제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 되면 다 그 짓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성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뭐냐면 살다라는 뜻이죠. 생활하다 할 때는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하려는 마음, 살려는 마음, 이게 본성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사회가 자꾸만 살려는 사람보다는 죽으려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자들이 거의 13,000명 가까이 되고 하루에도 평균 뭐 한 4, 50명씩 자살을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살려는 사람이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나아지려는 마음입니다. 나아지려는 마음.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는 마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타고나는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꾸 이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이제 이러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살리려는 마음. 그죠? 살리려는 마음. 이것이 이제 생하려는 마음이다의 네 번째 뜻이죠. 그래서 누가 죽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렇죠? 누굴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러는 마음들 이게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책을 읽어보면 최재천 교수님의 이 네 가지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사례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낳으려는 마음은 인간만 가진 것은 아니죠. 뭐 쉽게 말하면 동물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원체 생태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까운 내용들의 행동들을 실천을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큰 그림으로 일단 구조를 좀 잡으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 이야기를 하는데 양심 냉장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기억나시는 이경규라는 사람이 이때가 언제면 1996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일단 정지선 지키는 거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이제 냉장고 한 대 주는 뭐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보시면 계속 실패가 되죠. 새벽 4시가 넘어갔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이제 섰는데 그 일단 정지선을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가 가지고 봤더니 부부가 타고 있었는데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죠. 말이 좀 어눌한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걸 지키시게 되었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약간 어눌한 말로 내가 늘 지켜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지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똑똑하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단 정지선을 안 지키는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약자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신선한 충격이 되었죠. 그래서 이게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난리가 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양심이라는 것을 저기 보면 인격적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헌법재판소가 양심을 정의를 하게 되는 까지가 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도 저는 일단 정지선 요즘도 잘 안 지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호가 바뀌면 일단 정지선 앞에 막 대못이 한 10개씩 튀어나오면 알아서 다 지킬 텐데 그걸 양심에 의존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저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야기로부터 이 책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심 냉장고 받으려고 사람들이 뭐 팀을 짜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돌다가 막 줄 서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별일이 다 있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양심을 지키는가를 보려고 양심 냉장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상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내 놈이 조를 짜가지고 뱅뱅뱅뱅 돌다가 촬영한다 싶으면 가서 딱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우리는 금방금방 변질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분이 쓰레기 수거라는 단어가 위생 관리로 바뀌고 또다시 환경 서비스로 바뀌고 변소는 욕실과 세면실로 화장실로 바뀌고 깜둥이가 흑인으로 바뀌고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 수없이 이 용어가 바뀌고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그러면 양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곧잘 많이 썼는데 왜 이 단어가 없어졌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에는 양심에 털났냐, 닌 양심도 없냐, 뭐 양심의 전당포에 맡겨놨냐, 막 이런 이야기 우리 곧잘 많이 썼는데 와 보니까 양심이란 단어를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가를 소개하시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양심이 쪽팔림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 지금 잘 보면 양심이란 단어가 쪽팔림이라는 단어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니 안 쪽팔리냐? 뭐 이런 거죠. 이게 그때 그 쪽팔린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양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양심과 염치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양심은 내면의 도덕 의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고요. 염치라는 것은 그 의식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이제 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선 세종실록 조선의 그 저 책에 보면 염치라는 것이 공공의 덕목이자 사회적 규범이다라고 하면서 양심을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것을 이제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서 옛날에 부잣집 그러니까 선비들은 자기가 먹는 밥이 3분의 1만 먹고 남겨서 밥상을 물리면 그 밑에 하인들이 그 나머지를 먹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 영화 광해에 보면 또 그런 게 나오죠. 이것도 책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광해에 보면 이제 가짜 왕이잖아요, 저 왕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파 놓으니까 뭐 갖다 주면 막 있는 대로 싹싹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왕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내시가 그거 좀 남기놔야 밑에 수라상 드는 그 궁녀들이 그걸로 요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먹다 남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게 바로 염치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에
이제 염치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 2067번이 나온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조선왕조실록에 2067번이나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통제력보다는 양심에 근거한 어떤 사회의 통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있던 시대였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단어가 이만큼 많이 나온다. 태종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의 염치는 나라의 사유 즉 내 별이 뼈대이므로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되도록 하라라고 하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것은 나라의 뼈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의 염치 즉 예절을 뜻하는 예, 의리를 뜻하는 의, 청렴을 뜻하는 염, 그리고 부끄러움을 뜻하는 치, 이거 한테 합쳐서 이것을 양심이라고 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심은 겁을 넘어서는 용기다. 이것도 굉장히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뭐를 넘어서는 용기? 겁을 넘어서는 용기. 그러니까 비겁함의 고백. 그럼 자기 이제 스스로를 고백을 합니다. 저 최재천 교수님 스스로를 나는 솔직히 비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와이프한테 뭐 미안하다, 뭐 잘못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꾸지람 듣는 것들에 대한 그래서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면서 뭐 호주제 폐지, 동강댐 백지와 4대강 반대, 그다음에 뭐 각종 그 연구비라든가 이런 거를 줄이거나 하면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셨던 분이 이제 이분이시죠. 특히나 뭐 자기 전공 분야인 동물 학대를 하지 말자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앞섰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양심은 뭐다? 겁을 넘어서는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데 그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담배를 삼삼오오 모여서 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어려서 그 담배 피면 뼈 녹는다 이 새끼들아 저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살짝 빙 둘러갑니까? 그러니까 그냥도 안 가고 빙 둘러가죠. 괜히 또 그 뭐 잘못 엮일까 봐. 이게 이제 우리가 행동하지 않죠. 이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사실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이리 와봐라. 너 누집 자식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양심의 생물학적 기원과 철학적 무게라고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은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양심은 신경회로를 통해 배려와 협력의 방식으로 진화해 왔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연구했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간단하게만 좀 언급을 하면 EBS에서 그 2000년도에 이제 여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시리즈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생태학자니까 자연 세계를 관찰해 온 거예요. 어떤 동물도 남자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가는 동물의 세계는 없다. 다 여성 중심이다. 이제 여성. 그래서 만일 호주제가 있어야 한다면 여자가 호주여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모계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났답니다. 난리가 막 전화통이 불이 나고 막 찾아오는 사람 종신들 막 찾아오고 어딘가 행사에 갔더니 어떤 영감님이 이분 그 남자 성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뭐 만져보고 있네. 근데 어떻게 남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냐 이런 일도 당하고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근데 결국에 호주제가 폐지가 됐죠, 우리나라에. 여기에 이제 대법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그게 위헌이라는 것에 대한 변론을 했던 내용이 소개가 돼 있고 제일 뒷장에 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자기가 변론했던 변론 요지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기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양심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분이시죠. 늘 제가 같은 최 씨라서 하는 말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 최가들이 아니면 들을 강의가 없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 그다음에 이분 옛날에 서울대학교 계셨을 때 최재천 교수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 그다음에 서강대학교의 최진석 교수님, 그리고 여기도 최병철이라고도 있고 뭐 그래서 하여간 최 씨들이 아니면 들을 강의가 없다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분은 하는 말이 참아 우리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참아 고통스러워도
행동하지 않겠다는 정서적 회피. 이걸 참아. 그리고 어차피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자기 면제. 차라리 타협의 언어. 옳음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피하려는 심리. 이 세 가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내느냐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고 암울한 테러의 터널을 겨우 빠져나오는 듯 싶었던 상황이라 결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숙고 끝에 이 긴긴 이들이었던 강간이들이었던 여성들의 절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이래저래 어차피 먹을 욕이라면 차라리 화끈하게 덮어 써보자는 속셈으로 참여를 결정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강보 이것도 이제 또 따로 한 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죠. 동강에다 댐을 하나 막자 이래 된 겁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동강이 있는 영월 이 동네가 석회암 지대예요. 석회암 지대에다 댐을 만들면 석회암은 물을 빨아들이면서 물과 반응을 하죠. 그러면 그 안에 자칫 잘못하면 터널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그런데도 이제 원체 그 상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있다 보니까 하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삽을 뜨기 직전에 이 최재천 교수님이 대통령한테 이 상소문을 올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글을 읽은 김대중 대통령이 삽을 뜨려고 하는 순간에 정지를 시켰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학자적 양심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식인을 왜 지식인이라고 한다 그랬죠? 지식인들, 특히 교수들을 신분적 보장, 그다음에 경제적 보장을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네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도 먹고 살만하게 해줄 테니까 네가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면 네 목소리를 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이제 지식인들이 사실은 그 자기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들이 잘 없죠. 좀 이래서 이제 이분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목소리를 과감 없이 낸 거죠. 이뿐만이겠어요. 4대강 공사를 반대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래서 이분은 어떻게 세무조사까지 받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 사람 세무조사 뒷조사하고 뭐 온갖 것 다 해가지고 연구비 다 끊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4대강 방대를 했고 결국에 4대강은 강행이 됐죠. 그랬지만 이제 그 당시 소고기 파동 때문에 뭐 그 시위가 일어나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어찌됐건 이런 데 자기 목소리를 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서문에 한강 작가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의 시신을 리어카에 실어 앞세우고 수십만의 사람들과 함께 총구 앞에 섰던 날 느닷없이 발견한 내 안에 깨끗한 무엇에 나는 놀랐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한강 작가 글에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죠. 우리 내면에 총도 무섭지 않은 그렇게 행동하는 어떤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놀랐다. 이게 이제 한강 작가 이야기인데, 최재천 교수님도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한다. 양심은 내심의 가치적 또는 윤리적 판단은 물론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념 등도 포함하는 심성으로서 그 형성과 유지에 이어 실현에도 자유가 주어진다는 뜻이다. 이 헌법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제 사실 이 법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양심을 어긴 사례들이 요즘 아예 이제 도배를 하고 있다 그죠? 요 근처에.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심의 철학적 정의라고 해서 쇼펜하우어는 이거는 하나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 명예는 양심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명예가 생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에 있는 양심이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 명예가 생긴다. 양심은 안에 깃든 명예이다. 양심은 내 안에 들어있는 명예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을 지켰을 때 내가 막 갑자기 뿌듯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내가 명예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명예가 바깥으로 나오면 양심이 바깥으로 나오면 명예가 되고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안에 명예가 생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마 어차피 차라리 이 세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고통스러워도 행동하지 않겠다는 정서적 회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바꿔서 우리가 차마 외면할 수는 없잖아. 차마 미워할 수는 없잖아. 차마 그럴 수는 없잖아. 차마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등등의. 어때요? 사실 이분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책 제목을 양심이라고 썼을 때 이 독자들이 불편할 것이다라는 걸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어느 누구도 양심 앞에 떳떳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왜 제 입으로 양심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면 앞에 K자가 붙잖아요. 그죠? 뭐 K-팝, K-문화, K-컬처, 뭐 K-푸드 뭐 뭐든지 K자가 다 요즘 K방역도 우리 붙었잖아요. K방역. 그래서 코로나19를 막아낸. 그러면 이제 양심만 우리가 회복하는 민족이 된다면 이 세상을, 이 세계를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 하나 의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이 결함,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이분도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신 분이죠. 서울대 계시다가 노무현 정부 때 생태원을 만들어 가지고 생태원장으로 가면서 서울대를 그만두시고 다시 끝나고 이화여대로 가셨죠. 거기 계시면서 종신교수 개념으로 계시다가 지금 아마 연령이 70세가 넘으셨는가 해서 완전히 정년이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 교수가 내가 이제 떠나면서 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런 류의 책을 누구 책을 봤었죠? 이어령 선생님 책을 봤었죠. 이어령 선생님이 그 암하고 투병을 하는 과정에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말을 하고 갈까 이제 이 고민을 했다고 했고 최근에는 우리가 누구 책을 봤습니까? 김은 작가의 책을 봤죠. 김은 작가도 지금 이제 고령이 되셔서 이 사회에 내놓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죠. 어쩌면. 그렇지 않고 뭐 우리 정도만 돼도 약간의 의도성을 가집니다. 책을 쓸 때. 그죠? 다분히. 그런데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이 행동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감정의 한계, 책임의 수용, 그리고 용기의 필요성, 네 가지가 의미를 가진다. 자, 이제 여기 서울대 졸업식, 이게 이제 혼자만 잘 살면 뭐 할게요.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서울대를 성적이 아닌 제2지망이라는 우회를 통해 입학했습니다. 수업을 빼먹으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결국 모든 학점이 D와 F로 얼룩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탁할 방법은 유학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되기만 되면 유학을 떠나서 학력을 세탁하고 오겠다 이 생각으로 28군데 원서를 냈는데 다행히 한 곳에서 받아줘가지고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면 참 좋겠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서울대 학생들은 행복이 성적순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공부 못했던 사람도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여기 보면 동강댐 백지와 호주제 폐지, 제도리 방류, K방역 기여, 국립생태원 설립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일들을 내가 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애써서 이런 일들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살았을까를 돌이켜봤다. 그랬더니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촛불 때문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라는 촛불 때문이었다. 이분은 여기다 촛불이라는 의미를 넣어요. 이 촛불이라는 의미는 아까 공자나 맹자가 이야기하는 그 안에 있는 뭔가 있다. 이거는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촛불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희생이 되면서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적극적이고 이 파지티브하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이 이제 이런 단어 하나를 고르는 게 그냥 고르는 게 아니고 다 의미 부여를 해서 고르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촛불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다. 때문에 나는 공부는 못했지만 니들 앞에 서 있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 거죠. 사실 좀 짜증나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보고 공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나머지는 뭐 어떡하라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요.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도 지금 그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시는데 의예과 학생들을 공부를 시켰대요. 수업을 했는데 의예과 애들이 레포트를 냈는데 거기에 누군가의 그 레포트를 보고 뺏기는 흔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찾아냈답니다. 참 집요합니다. 그래서 8명이 나오대, 8명이. 8명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부정한 방법을 쓰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번 일은 내가 용서를 해줄 터이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마라. 라고 했다라고 이제 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이렇게 정도를 걷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조금 뭐라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정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하는 것이다.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공식을 하나 여기서 말을 합니다. 저기 보면 공평이 있는데 공평 플러스 양심 이퀄 공정이다. 그러니까 공평은 양심을 만날 때만 공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공평 일콜 양공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김 원장님이 지금 미장원을 여러 개를 하시잖아요. 미용실을. 저보고 미장원 간다고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촌에서 살아가지고 계속 미장원 갑니다. 근데 예, 미용실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나 없는 데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 실력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사실은 뭐죠? 어쩌면 남편의 외조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엄마로부터 타고난 유전적, 도전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네가 노력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공평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그 어떤 유재석 씨라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말을 잘해가지고 뭐 한 해 출연료에 3천만 원 받잖아요. 그런 건 3천만 원을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게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타고난 재질도 있을 거고 여러 노력한 것도 있다면 노력한 것만 네 거지. 타고난 그거는 네 게 아니잖아. 그럼 그거는 사회에 내놔야 되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논리들이 이제 나중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책을 읽으면 아주 재밌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자의 어떤 그 잣대로 공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좀 하면 좋겠고 공식 하나는 뭐다? 공평 플러스 양심 이퀄 공정이다. 이걸 기억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의자를 준다고 공정한 게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인생에 아직 4분의 3이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지금은 취업하기 좋을 거다. 하지만 니네들은 살면서 직장이 7번, 8번 바뀔 거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바뀔 때도 서울대 졸업장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참 후배들한테 이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 한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큰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출된 학교다라는 오명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살짝 하십니다. 뭐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많죠. 그러면서 농민 사상가 존우익 선생님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생태학을 연구해 보니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더군요. 이 말이 이제 혼자 안 된다는 이야기고, 특히나 지난번 우리가 봤던 그 유발 하라리 교수의 책에도 그때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점령하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죠? 그게 농업혁명, 인지혁명,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상상이라고 하는 과학혁명 이런 것들에 의한다고 했는데, 그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협력하고 협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힘으로 지구를 점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동물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겁니다, 그림은. 아까 무엇이 이제 공평이고 무엇이 공정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김 원장님, 제일 앞에 있는 그림이 저게 뭐죠? 여기요? 제일 왼쪽에. 키 큰 사람은 똑같이 하나씩 계단을 밟고 올라서 있잖아요. 저게 뭐죠? 공평하게 하나씩 밟고 저게 올라가 있죠. 공평이죠. 저게 네. 우리가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거나 적거나 뭐 받침대 계단 하나씩 줬잖아. 그럼 잔소리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애나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애나
똑같이 고등학교 가게 해줬잖아. 그러면 뭐 더 할 말 없잖아. 그랬으니까 수능을 쳐서 나온 결과표는 그게 능력이고 실력이야. 그러니까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진 게 이제 공평이죠. 저게 이제,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약간의 그 도덕적 해이라든가 나태함을 가져오는 한계점을 가지는 것처럼 자유라는 놈도 마냥 좋은 것 같지만 자유는 어떤 문제가 있죠? 예, 이게 이제 불평등이라 아주 이 갭이 생기게 만듭니다. 그죠? 예. 저 키 큰 사람은 원래 부자인데 가만 냅둬도 야구 구경 실컷 잘하는데 굳이 하나를 더 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뭐예요? 굳이 없어도 되는 거를 밟고 올라서서 자기 근데 상대적으로 키가 적은 애는 구경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걸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이제 공정이라는 거죠. 저기에 첫 번째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저 작은 애한테 야야 나는 뭐 이거 필요 없는데 네가 한 개 더 밟고 올라서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양심이 개입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옆에 있는 것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키가 적은 애한테 그걸 양보해가지고 보게 하는 요걸 이제 우리는 공정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양심이 개입돼 있다고 지금 최재천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돼 있죠? 현실은 지금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있는 놈은 계단을 막 6개나 밟고 올라가가지고 혹시 자빠질까 봐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있고 없는 놈은 땅 속에 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현실이다. 리얼리티를 적어놨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학교에서 애들한테 수업할 때 물어보거든요. 그럼 애들은 저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라고 해요. 그렇죠. 지금 네 번째 그림이 칸막이가 없잖아요. 자, 칸막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라고 하는 저것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매우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과연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에 차별이 생기고 거기에서 못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 보려고 어쨌든 돈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애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 이제 해방이라는 뜻인데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자칫 잘못 말을 해버리면 저 칸막이는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규범이고 제도예요.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라는 이야기하고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자칫 이데올로기 논쟁에 이게 빠지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최지천 교수님은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문제는 저 첫 번째 그림에서 문제는 누구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적당하게 보는 사람, 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저 사람이 유독히 많아요, 지금. 그럼 저 사람들이 양심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면 첫 번째 서 있는 놈이 쪽팔려서라도 줬을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버리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사회는 사실은 양심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저 사람이 미안해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자기가 더 자랑스러워져 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중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양심은 어쩌면 저 중간에 있는 사람에게 더 필요할런지도 몰라요. 왜? 다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양심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다면, 이 다수니까 옆 사람한테, 야, 임마, 니는 쪽팔리지도 않냐, 이 자식아. 얘 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말을 안 한다 해도 아마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그걸 못해서, 뭔가 좀, 이렇게 한 것처럼 행동을 해버리면서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르니까, 하다못해 지금 뭐 대법관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죠. 첫 번째 챕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자연은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체를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대 졸업은 사회적 의무의 시작이다. 엘리트일수록 따뜻하고 공정해야 한다. 지식인은 사회의 거울이자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나침판이다. 양심이란 단어가 사라졌지만 지금이야말로 되살려야 할 때다. 진짜 양심은 고통스러운 선택 앞에서도 행동하는 용기를 말한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라 눈앞에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은 이런 세 가지의 책임을 가진다. 사회적 책임이 있고 도덕적 의무가 있고 그리고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에 이제 복제한 반려견은 진짜 반려견일까라는 이야기에 황우석 박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 쥐를 하루에 평균 20마리 정도를 매일 죽였대요. 죽여가지고 거기서 그 배란 하는 그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그걸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이런 일들을 매일같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황우석 박사는 그 난자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연구실에 있는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도덕적 한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최지성 교수님이 절대로 어떤 선을 넘지 마라. 혹시 넘은 게 있거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원체 이제 사회적으로 기대치가 높고 인기가 높아지고 막 이러니까 차마 그 양심을 이렇게 밝힐 수가 없었다고 해요. 황우석 박사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은 필요하지만 과학자와 기술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느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기준은 있을 수 없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챕터 2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견과의 이별, 18년간의 동행, 18년간 반려견을 키워온 경험이 있다. 이별의 아픔, 반려견이 복제견 기술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사랑했던 반려견을 복제해서라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김 원장님은 이런 거 이해가 되겠다, 그죠? 그죠? 나중에라도 만약에 그렇게 나이가 돼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복제해놓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어, 그죠? 서울대 대학원 시절에 매일 20마리 생쥐를 죽여 난자를 적출했던 기억은 나를 생태학의 길로 이끌었다. 이때 윤리적 고민을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쥐를 잡고 난자를 꺼내던 시간이 결국 나를 생태학자로 이끌었는데 매일 생명을 희생시키는 연구에 대한 회의감이 결국 생태학자로 방향을 바꾸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 기술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생명윤리 문제라든가 뭐 상업적 악용의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의 옛날 우리 다이너마이트가 딱 그랬던 것이죠. 폭발을 시켜서 건설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졌지만 결국 그것이 무기가 되면서 사람을 죽이는 데도 쓰여졌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에게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 함부로 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 손을 잡고 자,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제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원체 유명했던 이야기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돌고래를 자연에 방류해주는 이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 다시 조명된 제돌이 이야기라고 해서 여기 우영우의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명문장들 제가 한번 쭉 추려봤는데 자유는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투쟁을 통해 얻는 것이다. 이 돌고래가 내일 죽더라도 나가고 싶어 할 것이기에 우리는 방류를 선택했다. 제헌절 다음 날은 제돌절입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제헌절 말고 제돌절. 우리가 동물을 자연으로 정중히 돌려보낸 날입니다. 제돌이는 수족관이 아닌 바다에 있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당연한 진리를 위해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벨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좁은 수조에서 살아남은 기적 같은 존재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방류했던 이야기를 쭉 소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환경운동 여기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시에 나섰던 것은 우리가 말하는 ESG에서 이야기하는 지구 환경을 살리자 뭐 이런 이야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피살 위협을 받는 환경운동가들 그러니까 뭐 지구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R&D 비용을 삭감했던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심각하게 보는데 우리나라의 작년에 그 작년이죠. 그 작년에 미국으로 빠져나간 과학자가 대략
그 비자 발급받은 현황을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급 두뇌들이 지금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미국에서 어떻게든 막 데리고 오라도 왔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있는 우리 기술자들이 대거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R&D 비용이 삭감되고 이러면서 연구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또 대접 제대로 못 받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자들이 돈 벌 기회가 잘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면 뭐 거의 다 연구하시던 분들이 뭐 재벌 총수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연구비 중단의 파장이라고 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 어디 가면 연구비 뭐 돈 한 5천만 원 뭐 이렇게 주면서 그걸로 오만 생색을 다 내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정부하고는 사업을 잘 안 하는데 가면 돈 1,000만 원, 2천만 원 주면서 얼마나 뭐 얄궂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이러니까 그 과학자들이나 고급 두뇌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엄청 상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못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왜 노벨상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노벨상을 만약 누가 받으면 이래도 되네라고 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연구자들 중에 노벨상 후보로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얼떨결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 사람 받았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래도 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곤란하다는 거죠. 노벨상은 어떤 하나의 연구 실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런데 그 당시에 노벨상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연구한 사람 찾아봐.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네. 그럼 그 사람 주자. 이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초과학부터 해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역량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이죠? 아시는 대로 교보문고 아시죠? 예, 거기 회장님이 우리나라 작품들을 번역해내주는 돈을 지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로 내보내니까 그 번역의 수준이 노벨 문학상을 가져오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이 나온 것처럼 노벨 과학상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안타까워하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여기 보면 퇴임을 앞둔 과학자의 소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평생 연구의 여정이다. 이걸 도와줘야 된다. 기초과학이 본질이다. 기초과학을 키우지 않으면 절대 노벨상이 나올 수 없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조언. 과학자는 사명을 다하겠지만 국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다. 이 이야기를 자기가 이제 퇴임을 하면서 꼭 해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총액을 퇴임하는 날 밝히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 내 옆방에 있는 젊은 교수가 1년 동안 받은 연구비를 나는 평생토록 못 받았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 분, 생태학 이런 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미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고 뭐 벌 날아다니는 거 보고 있고 이런 거 누가 돈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은 연구비가 그 옆방에 무슨 전자공학과 교수가 받은 연구비 뭐예요? 한 달치? 1년치도 안 되는 돈을 자기는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연구 실적 여러분들 아직 동물 대사전 이런 거를 이분이 만들어내시고요. 전 세계 600명 이 과학자들의 리더가 되신 분이시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퇴임하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주제 폐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죠. 그래서 한국에만 존재하던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였다. 남성 중심의 종속적 구조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학적들은 수컷 중심이 아니라 암컷 중심이다. 암컷 중심의 세계가 본질임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 결국에 호주제가 폐지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암컷 중심의 질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암컷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 뭐 짐승이니까. 그 다음에 진화 생물학자가 보면 부부의 성차별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거지는 아내를 돕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었다. 이분이 유학을 가서 자기가 설거지를 해주면서 내가 도와준다는 생각이 자기도 들더래요.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일인데 내가 왜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성 중심의 어떤 사고가 사실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참여와 사회적 저항. 그래서 앙드레 최라는 별명이 자기에게 있었답니다. 앙드레 최라는. 여자 편든다고, 여자 편든다고. 자연계에는 호주 제도라는 것이 없다. 만약 있다면 호주는 당연히 암컷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공식 변론자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쭉 하게 되는데 그 변론은 한번 그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잘 쓰셨어요. 기가 막히게 입양한 아빠와 생물학적 아빠 이 이야기가 한동안 또 사회적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대화가 조금 부족한 듯한 표정들을 짓고 계셔서 많이들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